마니아의 타나토스, 김영하 바람이 분다. 고독한 대중문화 마니아.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컴퓨터를 켠다, 끈다, 켠다, 끈다. 시간이 흐른다, 시간은 흐른다. 이제 그녀의 얼굴이 보인다. 그녀가 온다.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가 온다. 치렁한 흑갈색 원피스에 머리를 짧게 자른 그녀가 온다. 한때 나를 미치게 했던 치렁한 흑갈색 원피스에 머리를 잘라도 고혹스러워진 그녀가 온다. 1998년에 발표된 김영하의 단편소설 바람이 분다 서두의 이 두 단락은 프롤로그 역할을 합니다. 소설 본문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어렴풋이 알려주는 동시에 그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독자를 유혹한다. 흥미가 안 갔는데. 이 두 단락의 문장을 읽은 다음 독자는 한 남자가 과거에 언젠가 나타나 자신을 매혹하고 사라진 한 여자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 상황. 사라진 한 여자. 상황을 상상할지 모르고 나아가 그녀를 상대로 길게든 짧게든 애쓸 듯한 사랑의 전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기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애매하다. 바람이 분다라는 첫 문장부터 그렇다. 그것이 글자의 의미 그대로 자연현상을 지시한다고 읽는 독자들은 컴퓨터를 켠다라는 문장에 이르러 남자가 대기 중에 바람에 노출되어 있는 걸까? 바람이란 단어는 공기의 움직임이란 뜻으로 쓰인 걸까 의심하게 된다. 대기 중의 바람. 말의 다의성에 주의하는 독자라면 바람에서 바람으로의 의미론적 미끄러짐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고 그래서 여자가 돌아왔으면 하는 남자의 원망이 그 단어의 진이라고 추정할지 모른다. 혹은 다소 문학 소양이 있는 독자라면 바람이 분다라는 말은 폴 발레리에시 해변의 묘지 마지막 연의 유명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로부터의 인용이라고 간주하고 남자의 마음에 소생한 살려는 본능 혹은 에로스적 본능이 지시되고 있다고 풀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한 가지 이상의 독해를 허용하는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분명하다. 무엇을 하고 있지? 그것들은 남자를 인칭도 없고 이름도 없는 상태에 놔둔 채로 남자 자신의 생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남자 자신의 생각. 그것들은 그가 하고 있는 행위, 대내기, 보기, 켜기, 끄기 같은 동작과 그녀가 온다는 상상에 대한 그의 인지, 그가 접한 사물과 상황, 부는 바람, 움직이는 시간, 조작 가능한 컴퓨터에 대한 그의 지각을 전하고 있다. 그처럼 작중인물의 인지와 지각을 작중인물 자신의 언어로 현재 시제 구문으로 제시하는 만일 인칭을 취한다면 당연히 1인칭을 취하는 엄표되지 않은 독백은 현대소설에 널리 나타난다. 그것을 일러 보통 쓰는 문학용어가 내적 독백이다. 바람이 분다에서 내적 독백의 언어 표지들 무엇보다 현재 시제 문장은 프롤로그, 담론면에서 그와 유사한 텍스트의 결미 두 군데 정도에 나온다. 그러나 이 소설은 남자 주인공이 서술자를 겸하고 있는 1인칭 서사물이어서 그의 마음속 생각이 빈번하게 언어화되어 나타나며 그의 내면 상황의 강렬한 표현을 겨냥한 생략과 치안의 수사법이 텍스트 전체를 통해 우세하다.
소설의 역사에서 내적 독백 기법의 발전은 어떤 드라마적 가능성이 사람의 감춰진 마음, 억압된 욕망과 열렬한 원망, 기만적 의식과 괴로운 양심, 진정한 감정과 사악한 심리 등의 연애, 모험, 순례, 전쟁 같은 사람의 드러난 행위에 존재하는 정도에 못지않게 존재한다는 것을 소설가들이 이해한 것과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 소설에서 그것은 18세기 이후 자전서술 태도의 유행, 심리학적 탐구의 발전, 리얼리즘 기울의 엄격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19세기 후반 유럽 소설과 러시아 소설에서 작중인물에 엄표되지 않은 생각을 엄표된 담론과 구별해서 표시하는 통사적, 수사적 수단들이 고안되어 오늘날 내적 독백이라고 통칭되는 심리묘사의 현대적 스타일이 확립되었다. 기술적으로 수려한 내적 독백 중 하나는 톨스토이의 1870년대 대작 안나 까레리나의 종반, 자살 직전 안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드라마틱하게 제시된 대목 제7부에서 보인다. 심리학적 방향의 인물 묘사는 20세기 한국 소설에서도 그 형식 발전 과정을 따라 발견되며 그 발전 국면을 대표하는 작품들에서 작중인물의 혹은 작중인물과 합치된 서술자의 내적 독백이 어렵지 않게 확보된다. 그 예가 염상섭의 만세전,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최인훈의 회색인, 이인성의 낯선 시간 속으로 등이다. 한국어 내적 독백 스타일의 역사에서 주목할 것은 그 스타일이 전달하는 개인의 내면적 삶이란 주로 지식인 예술가의 그것이라는 사실이다. 앞에 예고한 소설들을 보면 주인공이 모두 중류계급의 지식 예술인 엘리트들이고 내적 독백과 그 밖의 심리 묘사 담론들은 모두 세계로부터 소원한 그들의 자기의식의 표백에 집중되어 있다. 자기 속으로 망명한 연극학도의 배회하고 분열하는 의식의 기록인 이 이인성의 연작소설이 극명하게 예시하듯 한국 소설의 심리주의는 지식인 예술가 소설 장르 특유의 소스 스타일이다. 바람이 분다를 읽고 참신하다는 느낌과 함께 도발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적 독백을 비롯한 심리 묘사 기법이 제대 관습의 구애를 받지 않고 구사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도발적. 제대 관습에 구애받지 않다. 이 소설의 주인공 서술자는 지식 예술 엘리트 유형과 한참 거리가 있는 무직 청년. 어느 도시 상가 지하에서 숙식하며 PC게임 CD 불법 복제 판매로 생계를 삼고 있는 사회 잉여자다. PC게임 CD 불법 복제 판매로 잉여자. 그는 문학, 음악, 영화에 취미가 있는 듯 하지만 그의 의식 속에는 지식 예술 엘리트들의 상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지식 예술 엘리트들의 상념. 표현 좋아. 역시 황종현. 그의 정열은 소설의 프롤로그에 있는 바대로 잉여자적 생활 중 일어난 정사에 쏠려 있으며 그의 정사는 그의 성의 생활의 범위를 넘어서는 반성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중의 사건과 무관하다. 몰사회적 반교양적이라는 의심을 받을 법한 그의 심리와 유사한 사례는 몰사회적 반교양적. 한국 소설의 대표적인 내향적 인물들에게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몰사회적 반교양적. 연작 중 하나인 그 세월의 무덤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연속된 나를 그라고 부르고 그를 매장함으로써 나의 신생을 기획하는 나는 단지 나의 행복과 불행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 그를 매장함으로써 나를 그라고 부르고 그를 매장함으로써 나의 신생을 기획하는 나.
나는 단지 나의 행복과 불행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 새로운 나가 투신하고자 하는 연극은 그 최상의 경지에서 나의 육신을 하늘의 넋에 바치고 우리 모두 모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적 축제이다. 더욱이 바람이 분다의 잉여자는 그의 허구상 선배들처럼 문학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문학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언어. 바람이 분다라는 통사적으로 단출한 문장을 반복하는 표현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듯이 그의 서술은 분석, 비판, 사변의 담론을 흉내내지 않는다. 단출한 문장. 통사적으로 단출한 문장. 역시 좋아. 달변가, 요설가, 변증가는 그와 상극이다. 달변가, 요설가, 변증가. 표현 좋아. 역시 황정민. 그는 자신의 내면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지만 미니멀리즘적 소박성과 담백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한국 문학사에서 심리주의 스타일이 지식인 예술과 소설 장르와 맺어온 단단한 연계는 바람이 분다에 이르러 비로소는 아닐지라도 전에 없이 분명하게 해소되었다. 지식인 예술과 소설 장르. 작중의 인혁청령은 종래 한국 소설의 극히 드문 내향성의 반영웅이다. 내향성의 반영웅. 바람이 분다의 잉여청년은 바람이 분다의 잉여청년은 종종 그 자신을 대상화하며 서술하지만 지난 경험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독자의 상상에 맡겨져 있다. 자전서술에 흔히 보이는 집, 가족, 동네, 친구 등에 대한 회상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대신에 문학, 영화, 음악, 게임 상품 소비와 관련된 발언들이 무수히 나온다. 일반적인 자전서술에서 사람, 경험, 사회 경험이 차지하는 자리를 문화 소비 경험이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가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방식의 배후에는 대략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대중문화 시장 팽창기에 성장한 도시 청년 세대 특유의 집합적 경험이 있다. 도시 청년 세대 특유의 집합적 경험. 그의 문화 소비는 자아 보유에 필요했을 자원들을 제공한 동시에 그의 사회적 정체성을 상당한 정도로 결정했다고 추측된다. 그가 이 여자의 삶을 살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였을 듯한 그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은 다름 아닌 문화적 갈등이었다. 진공관 램프 오디오로 리하르트 바그너를 듣곤 했던 아버지는
그가 사랑했던 산울림과 들국화의 앨범들을 완력으로 부셔버리면서 그의 음악 취미를 천박하다고 질타했다. 산울림과 들국화. 또한 그가 회상하는 중에 무서웠다고 첨언하기로 잊지 않은 그와 사귀기를 거부한 어느 여성의 전원 역시 그의 음악 취향에 대한 모욕과 관련이 있다. 히스테리 증사가 조금 있었던 그녀는 그에게 결별의 신호로 그가 그녀를 만날 때면 자주 들었던 음악의 LP 음반을 가위로 잘게 잘라 보냈다. 그가 사랑했던 음반들이 혹은 음반들의 사운드가 그에게 패티시와 다를 바 없었으리라고 가정한다면 부수어진 또는 잘게 잘린 음반 조각들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적 과거의 이미지가 아닐 수 없다. 그가 추억 없는 생을 산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현재 그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영웅 아버지에 대한 대항을 은연중에 계속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성적으로 거세 불안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 추억 없는 생을 사는 청년은 바로 그러한 생의 유지와 향락에 유리한 듯한 기술공학적으로 진전된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그러한 생의 유지와 향락에 유리한 기술공학적으로 진전된 환경에 적응. 무엇보다도 그는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 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다. 개인용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것은 2020년 시점에서는 범상한 일이지만 소설이 발표된 1998년 무렵에는 그렇지 않았다. 199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PC통신과 인터넷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인구는 전 인구의 5.4%였고 대학 졸업 인구에 한정하더라도 10.5%에 불과했다. 소설 초반 자신의 방과 방 안의 물건에 관해 말하는 대목에서 그는 컴퓨터가 자신의 의식과 세계 사이의 유일한 통로라는 듯이 서술한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는 일이다. 물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그것을 끄는 일이다. 창이 없는 이 방에서 컴퓨터는 내 창이다.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 소리가 들려오고 음악이 나온다. 그곳으로 세상을 엿보고 세상도 그 창으로 내 삶을 훔쳐본다. 그의 일상활동은 대부분 컴퓨터에 매개되어 있어서 PC게임은 물론 음악 청취도 컴퓨터로 하고 불법 영업을 위한 광고도 컴퓨터로 한다. 컴퓨터는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따라 많은 용도를 가지게 되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일상용품이 되었지만 그러한 진전 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의 서술에서 컴퓨터 상용은 업무보다 오락 주로 PC게임과 관련되고 아버지의 진공관 램프 오디오와 바그너 악극 LP로 대표되는 유한계급의 고급한 문화생활과 대조된다. 유한계급의 고급한 문화생활. 그것은 사회와 문화의 주류로부터 벗어난 뉴웨이브 테크노족의 지하 문화 같은 양상을 띈다. 그 컴퓨터 상용자는 상징적으로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지하에서 생활한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식객처럼 자리 잡은 단독주택지구 상가 지하에 있는 들어오는 빛이 싫어 창을 막아버렸기에 밤도 없고 낯도 없는 공간이 그의 직장이다. 거처다. 세상살이의 규칙과 명령을 차단하고 태평한 일상을 누리는 듯한 그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은 송진영이라는 여자가 지하에 그에게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살이의 규칙. 문장 좋아. 명령을 차단하고 태평한 일상을 누리는 듯한 그의 마음의 동요.
그의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는 사건은 송진영이라는 여자가 지하에 그에게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는 데서 시작된다. 그녀가 그를 찾아온 것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복제 CD 판매 보조자를 구하고 있던 그가 복제 CD 판매 보조자 그녀를 적당하다고 보고 연락했기 때문이다. 바와 너바 나를 좋아한다는 자기소개 문장으로 그의 주의를 끌었던 그녀는 그의 지하방을 찾아온 첫날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말해 그를 놀라게 한다. 근무를 시작한 다음에는 그곳 테크노족의 놀이에도 흥미를 보이고 영업활동 이외의 시간에 그와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하게 이른다. 우린 격투사가 되어 서로 싸우기도 했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함께 폭격에 나서기도 했다는 구절 등으로 미뤄보면 그들이 즐기는 게임은 주로 1990년대 후반에 유행하던 액션 게임과 어드벤처 게임으로 보인다. 이 게임들은 1998년 이후 PC게임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던 RTS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나 초창기 온라인 PC게임의 왕자였던 RPG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에 비하면 구식 장르지만 그 인물들에게 함께 흥분하게 하고 서로 모종의 유대를 느끼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들의 게임 속 액션은 때때로 그들 사이 무언의 소통이 된다. 그가 그녀를 상대로 격투 게임을 하는 중 지하실에 틀어박혀 컴퓨터에 의지해 살고 있는 자신을 개탄하는 말을 듣는 장면에서 그는 주먹질과 발길질로 그녀를 때려눕힌다. 또한 그녀의 전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나타나 그들의 교제를 방해하는 시점에 보물찾기 게임을 시작한 그들은 마법의 성으로 들어가 서로 힘을 합쳐 괴수들을 무찌르며 나아가서 그녀는 보물을 챙기고 그는 마법사를 베어 죽인다. 이 수영은 소통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이 김영하 초기 소설에 관통하는 주제이며 소통 가능성. 그 소설의 낯선 상상은 탈관습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소통 코드의 탐색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준 바 있다. 낯선 상상. 바람이 분다의 남녀 게이머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연합 코드를 획득한다. 특히 편재하는 죽음에 맞서 같이 싸우는 연합 코드라는 점에서 그것은 인간 심리의 심층에 존재하는 에로스의 법칙과 일치한다.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2달가량 지나 PC게임 밖에서 어드벤처를 도모하는 사이로 발전한다. 그가 추측한 바에 따르면 송진영은 나이가 20대 중반이고 이혼한 지 2년째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 뇌성마비 환자인 4살짜리 아들이 있고 재결합을 원하는 전 남편의 간청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아주 멀리 찾아온 친구 같은 느낌을 주었고 이어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인간적 감정을 소생시켜 그를 당혹해 한다. 그는 사람보다는 책이, 책보다는 음악이, 음악보다는 그림이, 그림보다는 게임이 편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터이다. 그럼에도 하루 일한 지 2달 된 어느 날 그녀가 무단으로 결근하자 그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한 채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틀 지나 그녀가 예고 없이 다시 출근한 날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렁한 흑갈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를 어드벤처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매혹적이라고 느낀다. 그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점심을 먹은 이후 그들은 연인 사이가 된다. 그녀는 그와 관계를 가진 다음 각자의 살림을 처분하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다. 그것은 여비가 얼마나 마련되느냐에 따라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지구를 도는 한 번 떠나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여행이다. 자신이 아버지를 멀리하고 세상과 격절하여 살고 있는 것은 다리를 잘린 비둘기들이 천개 고가 아래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지하를 떠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지만 그녀의 최근 끝에 그는 지하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행복한 몽상에 젖어 여행 계획을 세운다. 심지어 결혼 승낙을 얻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다는 그와 대조적으로 수컷의 기백이 왕성한 그녀의 전 남편의 계속되는 무언의 공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비 마련을 위한 불법 영업에 열을 올린다. 수컷의 기백이 왕성한 수컷의 기백. 좋네. 수컷의 기백이요. 그녀의 전 남편의 계속되는 무언의 공갈. 여비 마련을 위한 불법 영업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그의 영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상당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 형편이 되고 그가 구속되어 있던 사이 그녀가 전 남편에게로 가버리면서 그 어드벤처의 꿈은 사라지고 만다. 137쪽 15분.